네, 오늘 세트장이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야? 산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긴 어딘가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구름 타고 확 나타날 것 같잖아. 맞아. 산신령. 지팡이 들고 이렇게. 네. 구름 타고. 이도끼가 니도끼니야. 이게 그 유명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그거를 지금 저 XR로 해놓으니까 그림이 아니고 그냥 현장에 들어온 것 같잖아요. 네. 이거 교과서에서 봤어요, 선생님. 조선회화의 양대 거장 겸재정선과 단원 김홍도의 대표작을 가지고 우리 K컬처의 뿌리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겸재정선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걸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숙종 때 태어나서 영조 때 돌아가시는데 양반은 양반인데 몰락한 가문의 집안이었어요. 13살 때 아버지 여의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살면서 근데 이분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당대 최고 권력가 안동김 씨들하고 친하고 안동김 씨 김창업에게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을 해요. 공부를 하고 시도 배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 도움으로 38살 때 세자 이기사라고 하는 벼슬을 얻어요. 세자 그러니까 이기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왕세자가 어디에 외출할 적에 네. 야 세자님 납신다 비켜라 비켜라 그 소리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잡이였네, 아주 앞잡이. 길을 비키시오 하는 분이. 비키시오 하는 그 최하위직이라고 할까. 쉿보를 늦게 하셨어요. 38에 취직. 늦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화가가 될 수도 없었어요. 도화서 화원은 중인 출신들이 하는 거지 양반이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 진짜? 도화서 화원이 되려고 하면은 신분이 양반 신분은 안 붙여요. 중인 신분이 하는 거죠. 더군다나 조선 시대의 그 양반 사회 속에서는 선비들이 잡기에 빠지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완물상지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큰 뜻을 읽는다. 이 조선 초기에는 더욱 심해가지고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면은 그건 잡지게 할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다 하고서는 거부하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 약간 사군자는 약간 선비의 도로 막 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거는 그거대로 취미로서 문이나 사군자 이런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직업으로 한다든지 몰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왔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겸재정선은 내 비록 환쟁이라 불릴지라도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그림들은 어떤 그림인 거예요? 계자원 화보. 어. 이 그림이 옛날에는 미술 교과서라고 하는 거가 따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중국에서 화본이라고 하는 미술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목판화로 찍어서 나온 거를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화첩들이 많이 수입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 솔나무 잎은 이렇게 그려라. 또 난초는 이렇게 쳐라 하는 그 책이 있어요, 화본이. 교본이네요. 예술 교과서네요. 교본이에요, 교본. 그림책이네, 그림책. 임진왜란 병자호란 지나고 나서 그림책들이 목판에서 들어오면서 갑자기 눈 뜬 거예요. 어. 그 화본들이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그리고 겸재정선에 들어왔을 적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국에서 발달돼 있는 거 그것을 모방하는 것보다 나를 그려야겠다. 나를 주제로 하겠다는 주체의식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겸재정선에 왔을 적에 진경산수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게 되는 계기를 갖는 거예요. 우와. 이게 1700년 무렵 전후해가지고는 금강산 붐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금강산을 다녀와가지고서는 기행문을 쓰고 시를 쓰는 게 큰 유행이었어요. 어쨌든 금강산이 그때 당시 핫플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겸재정선 선생님도 가보셨나요? 갔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는데 한창 그렇게 금강산 붐이 일었을 적에 36살, 37살 두 번에 걸쳐서 금강산을 가요. 4200년하고 같이 가요. 또 안동김씨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서울에서 금강산을 가면은 오래 걸려. 나귀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일주일 가면은 금강산 입구에 도착을 해요. 아, 진짜. 그리고 거기에서 내금강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외금강까지 가게 되면은 한 달 또 열흘을 걸리고 그렇게 하면은 대개 한 달 코스로 한달 코스. 다녀왔어요. 나기로. 나귀 흡사. 나귀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걷기도 하고 하면서 갔다 와서 10여 년에 처음에 가서 10여 년 화첩을 남긴 것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그다음에 해학전신첩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그려요. 이것을 그리는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겸재정선의 그림 화풍이 종래 중국 화본을 보고 그리던 화풍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강전도로 유명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의 탄생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그 전에도 실경을 그린 그림이 조선 초기부터 일부 있었지만 지도 비슷하게 그리거나 또는 무슨 기록적인 의미였지 아름다운 내 나라 강산을 그린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담은 풍경화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 그랬는데 겸재정선은 그거를 담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진짜 이분이 멋있다. 완성했다고 생각되는 게 59세 때 그린 금강전도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아니, 이렇게 그렸지? 36살이 다녀오시고 이거- 거의 20년 넘어서 넘어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다 해요? 그게 겸재정선은 자기가 2차례 갔다 온 다음에 금강산 곳곳에 있는 풍광을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식으로 회화 변형을 해요. 너무 잘 그려. 북한산에 가서 북한산을 그리면 북한산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산을 한번 등산하고 내 방에 와서 그리면은 인수봉은 이렇게 생겼고 만경봉은 이렇고 깔딱고개는 이렇게 생겼고 그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조합하는 거예요. 겸재가 어떻게 저걸 봤겠어요 그때? 헬리콥터를 타요, 비행기를 타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 수점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저거를 시점이잖아요. 부관법이라고 그러는 걸로 신기해. 벌즈아이 뷰 새가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리니까 전체를 다 그려낼 수 있죠. 신기하다. 이게 가만 보면은 이쪽 왼쪽에는 저 푸른색이 많이 있는 데는 점을 많이 찍었죠. 네. 그래서 뭐가 그쪽은 진해. 근데 이쪽은 수직선을 많이 해서 12,000봉을 그리잖아요. 네. 12,000봉을 저기서부터 뺑 돌려 그리면서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봉우리 자체가 이렇게 휜 것처럼 그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화면의 재구성이죠. 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눈과 가슴을 압도하는 드라마틱한 연출을 해서 실제 눈으로 본 거 풍경을 훨씬 더 감동적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명화가 되는 겁니다.
핍진하다라는 거는 박진감이 있다. 진실성. 실물에 가까이 갔다는 뜻이고 신운이 감돈다고 하는 거는 영혼, 정신이 막 이렇게 도는 것 같다. 영혼이 이미 있다. 살아있다. 이전의 산수화들은 사실 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받았죠. 조선 300년 역사 속에 조선적인 산수화를 그린 것은 겸재정선에서 비롯했다고 해야 한다. 획기적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형식과 그 사조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피카소를 위대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데. 와왔던 장르를 잘 그린다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거는 네. 새로운 창조잖아요. 이게 위대한. 네. 산수화라고 하는 1,000년이 넘는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그 전통을 처음에는 그냥 생으로 받아들였던 거를 겸재가 우리의 금강산과 한강과 인왕산을 그리면서 한국적인 산수화를 만들어낸 것이 같은 산수화, 동양의 산수화 같지만은 전혀 다른 우리의 산수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재정선이 우리 K컬처의 한 DNA라고 이렇게 한 획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가네. 놀이기구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구 같아요. 되게 생동감. 이제 야, 우리 우리 나왔다 우리. 우리 저기 있어. 와, 드디어 올라왔다. 우리 여기 있다. 겸재의 뒤를 이어서 양대가 중에 한 분인 단원 김홍도의 예술 세계로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원 김홍도가 그렸다고 추정되고 있는 평안감사 대동강 연회도의 장면들을 XR로 우리가 이렇게 가상 너무 멋집니다. 가상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와 선생님이 저희를 그러면 그림 속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와. 어쩐지 저기 잔칫날 같더라고요. 평안감사가 지금 부병루 연광정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잔칫날이라 술을 좀 한잔한 건지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사람도 있고. 쓰러진 사람도 있어. 네. 좀 어리시네 여기는. 벌써 이미 취했어. 취객들. 근데 보고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다들 되게 즐거워 보이는 맞아. 것 같아요. 관찰사가 부임하면은 평양 시민들이 대동강에서 이렇게 밤낮으로 대환영회를 열었다고 하는 그림이 엄청난 자유. 김홍도가 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네. 김홍도 프로덕션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구도의 포치나 이거는 김홍도풍인데 네. 인물 하나하나를 그리는 거에는 왠지 다 달라요. 김홍도보다 조금 서투른 느낌이 있어서 저렇게 수천 명을 그릴 적에 이렇게 나눠 그리기도 하잖아요. 르네상스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 김홍도 사단. 뭐 그렇죠. 어찌됐든 이렇게 삶의 풍요로운 모습을 그리는 풍속화의 네. 대가로서 단원 김홍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원 김홍도하고 주민줄 씨. 겸재정선하고 비교를 하면은 겸재정선은 완전히 무르익어 갈 그때의 단원 김홍도는 겨우 이제 태어나는데 김홍도는 어쩌면 다행히도 중인 출신으로 환쟁이가 될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뭐 구애받을 것 없이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사람. 거기에다가
날 때부터 천재적인 그 묘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풍속화의 대가라고 알려졌지만은 실제로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와 인물화, 신선도, 화조와 모든 것에 만능의 천재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회화가 쭉 흘러오는데 김홍도라는 호수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서 조선시대 회화의 하이라이트를 형성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겸재의 경우에서는 대기만성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진 환갑이 돼서 겸재다운 그림을 내거든요. 김홍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우리들에게 선사를 했어요. 도화서가 뭔지는 알죠? 네. 그 궁중에서 있는 모든 그림들을 담당하는 전문 화가인데 이 전문 화가의 TO가 20명에서 3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그런데 김홍도는 그것도 되게 21살 때 도화서 화원이 돼가지고 그해 바로 영조대왕 재위 40년 축하 큰 병풍 그리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려요. 김홍도는 정조대왕을 왕세손 때 한 번 그리고 정식으로 임금일 때 2번을 그렸던 어용화사라고 하는 것이었죠. 대박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조대왕이 간원 김홍도의 최고가는 패트론이었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이런 풍속화는 이 리얼리티에 있어서 탁월해가지고 진짜요. 주변에 있는 배경은 하나도 없이 그냥 그 포커스를 거기다 딱 맞췄는데 우리가 얼마네. 재미있는 저 사진들을 보면은 막 웃으면서 보듯이 네. 이때 분들은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쵸. 그 이미지를 탁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그림을 읽어야 할 정도로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스토리. 네. 완성을 한 것이 김홍도가 과연 풍속화의 대가다. 다재다능한데 이게 다 김홍도 김홍도님이 그림이에요. 그리신 거예요? 같은 사람이 이런 저 연꽃과 잠자리, 민화도. 대박. 잠자리 둘이 지금 짝짓기 하고 있잖아요. 네. 어머. 파란색이랑 빨간색. 네, 연불 서승도 그러니까 불교식 그림 아니에요? 불교식이죠. 연잎 좌를 타고 구름을 타고 구름 타고 있죠. 극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야. 그냥 얘기를 듣고 보지 않았다면 다 동일 인물이 그렸다고는 뭐 보기 힘들죠. 진짜. 다른 인물. 근데 김홍도의 삶에서도 그렇고 예술에서 터닝 포인트가 정조대왕 토성화를 잘 그려가지고 벼슬을 받은 게 연풍 현감으로 나가요.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중인 신분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 최고는. 종육품이에요. 종육품이 시골 고을의 원님이 되는 거예요. 아우, 이- 신분 상승. 3년을 했는데 감사가 나왔어요, 충청도. 오. 그게 감사에 걸렸어. 뭐가요? 그림만 그린 거예요? 뭐 있어요? 뭐 뭐죠? 행동했나요? 감사에 걸린 이유가 김홍도라고 하는 자는 본래 양반 출신도 아니면서 네네.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현감 벼슬을 받았으면 현감에 충실해야 되는데 네. 과부 중매나 일 삼고 네? 겨울에 토끼 사냥이나 간다고 병력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부 내용이에요. 중매요? 과부 중매면 이 복지 아니에요 일종의? 글쎄, 그게 복지였던 것을 것 부킹? 그러니까 사람이 과부 중매를 해줬다고 하는 것이 백성을 한국 사람이에요? 따뜻하게 보살펴줬다면 보살펴 준 건데 네. 그것을 또 감사의 시각에서 보면은 사또의 채통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가 되고 그래요? 뭐가 죄야? 아무튼 그래서 감사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잘리나요? 안 좋게 봤네 그래서 그냥. 이 정조대왕이 김홍도를 그때 이미 3년 근무를 했거든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파직을 시켜버리고 조사를 의군부에 끌려가지 않게 해줬어요. 자르고 김홍도를 그래서 마음 보호해 준 됐구나. 거죠. 어쩌면
김흥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그냥 거였죠. 자기는 예술가인데 사실 저런 행정 업무 맡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 김홍도는 이미 그림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그동안은 행정을 해야 되지 또 화원 시절에는 궁중에서 시키는 일, 그림들을 거기에 그리고 자기가 그리는 본격적인 그림은 그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자유인 김홍도가 돼가지고 50대 이후에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게 돼요. 전화위복이 됐네. 그 대표적인 게 병진년 화첩. 단영팔경 중에 하나가 도담삼봉이라고 네, 있죠. 도담. 네. 이거 맞아. 아, 완전 비슷하네. 완전 똑같네. 야 이거 지금 보이잖아 이거. 대박. 거의 사진이랑 똑같은데요? 그리고 나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그림은 버드나무 위에 새 한 마리 앉아 있는 걸 그렸는데 그 밑으로 냇물을 쫙 그린 것이 이거는 그 추상화야. 냇물이구나. 냇물이 저 바위에 물결이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죠. 진짜 물이 보인다.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그렇죠. 딱 절제를 해가지고 저렇게 그랬을까요? 그리고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공간의 포치가 아주 따뜻해요. 시정이 감도나. 어떤 식으로 그려도 아주 조용한 조선의 풍광을 느끼게 해주는 맞아. 시정이 감도. 진짜 멋있다. 와, 이거 너무 멋있다. 근데 쓸쓸하다. 쓸쓸해요. 김홍도가 말년에 가가지고서 가난해가지고 자기 아들 서당 다니는데 월사금을 못 내가지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시집 보낸 딸이 과부가 돼가지고서 굉장히 그 아파하고 그리고 자기도 죽다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아픈 그런 글들을 남긴 게 있어요. 참 그분의 말년에 쓸쓸했던 그 모습이 이 그림처럼 잘 나타난 거는 없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송나라 때 구양수가 쓴 가을을 노래하는 시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아, 추성보를 그냥 저 슬프다, 간단히 그림이. 얘기하면은 가만히 한밤중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소리가 뭐 수상하기도 하고 뭐 하고 막 그 누가 사람이 오는 것 같기도 해서 동자에게 야 나가봐라 밖에 무슨 일이 있길래 소리가 이렇게 나느냐 그랬더니 동자가 들어와서 하는 대답이 가을 소리 이 추성, 소리. 추성부의 이런 소리를 들었겠지. 아, 소리만 들었는데 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그 스산한 분위기를 그리고 원래 울고 그다음에 단풍경이잖아요. 네. 단풍경을 그리니까 이렇게 단목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저기 다리 떠 있고. 왜 이렇게 쓸쓸하죠? 이 소리를 같이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가을이 오고 마음이 있네요. 쓸쓸하네. 나뭇가지에 가을 낙엽이 탁탁 걸려 있는 모습하고 하늘을 칠해놓은 보라색. 그 반풍경 속에서 나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같은 거를 여기에서 느낀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게 있고 아쉬운 거는 1년여 있다가 이때가 60세예요. 겸재는 70세를 넘어서 인왕제색 같은 완숙한 그림을 그렸는데 김홍도는 이때부터 더 완숙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남긴 작품이 없어요. 아이고. 거기가 김홍도 예술의 끝이 절정이었고 끝이었다고 하는 것이 한국미술사를 위해서는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겸재와 단원이 이룩해 놓은 것이 우리 한국 문화의 DNA로서 지금 K컬처 창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내면 속에서 전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